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6년도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4번 나갈 차례죠. 저 14번에 보시면 요 화재 성장 속도의 그 분류에서 1메가와트의 그 열량에 도달하는 시간이 600초인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메가와트에 그 도달하는 시간, 요걸 우리가 그 성장 속도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이 성장 속도를 우리가 슬로우 화재, 그 다음에 중간을 우리가 미디움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패스트, 그 다음에 울트라 패스트.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데요. 이 슬로우의 그 화재 성장 속도일 경우에 1메가와트의 그 조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600초라고 그래요. 600세크. 그 다음에 미디움, 중간일 경우에는 600의 절반인 300세크. 네, 패스트, 빠름이죠. 빠른 성장 속도는 요거 300의 절반, 150세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울트라 패스트 해가지고 매우 빠른 그 성장 속도는 150의 절반인 75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 1메가와트에 그 도달하는 시간이 600세크인 것은 슬로우로서 느린 그 화재 성장 속도죠. 요건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에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15번 넘어가죠. 자, 열 에너지원의 그 종류에서 화학열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열 에너지원은 화학적인 열이 있고요. 전기적인 열원, 기계적인 열원,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이렇게 여러분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화학열에는요. 연소열, 분해열, 용해열, 반응열, 자연발화, 중합열. 용어 자체만 보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죠. 전기적인 그 에너지는 저항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 아크가열, 정전 스파크, 그다음에 낙뢰. 이게 다 전기적인 용어죠. 기계적인 에너지는 마찰열, 압축열, 충격 스파크. 원자력 에너지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이죠. 그래서 15번은 쉽게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요 압축열, 마찰, 스파크 이런 거는 그 기계적인 에너지죠. 그래서 요 2번이 화학열이 아닌 거죠. 1번에 요 분해열, 3번에 용해열, 4번에 생성열 이건 다 화학적인 그 용어라는 걸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죠. 자, 16번은 연소 시 발생하는 이 연소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 포스겐은 COCl2죠. 요게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을 갖다 학살할 때 그 목욕시킨다고 해가지고 목욕탕에 집어넣고 바로 그 지붕 위에서 요 포스겐 가스 집어넣어가지고 다 그 살해를 한 그러한 그 기체예요. 그래서 매우 독성이 강한 기체로서 25ppm, 100만 분의 1,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의 1이에요. 요것만 있어도 1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크로레인은 눈과 호흡기 자극해서 기도장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CO2죠. 이놈은 자체 독성은 없는데 사람한테 질식을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이 이게 틀린 건데요. 요 달걀 썩는 냄새 있죠. 이게 뭐예요? 달걀 썩는 냄새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H2S 있죠. 황화수소. 요 놈이 바로 달걀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린 거죠. 시아노아수소가 아닌 요 H2S죠. 그래서 연소 시 발생하는 요 각종 가스가 있는데, 요 일산화탄소, 요거는 인명피해가 가장 크게 일으키는 그 연소기체예요. 그 다음에 피 속에 있는 요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HB로 표기하죠. 이 일산화탄소가 이 피 속에 있는 요 헤모글로빈이 역할이 뭐예요, 이게 산소를 갖다가 운반하는 작용을 하는데 CO가 달라붙어 가지고 산소 운반을 방해하니까 결국 사람이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건 자체 독성은 없는데 사람을 질식시키는 그러한 그 위험한 기체죠. 그 다음에 SO2, 이놈은 반드시 황이 함유된 물질이 연소해야 돼요. 즉 H2S나 아니면 뭐 황이 있죠. 황, S 이런 것이 있는 물질이 연소 시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H2S, 우리 그 위험물 중에서는 오항아린 있죠. P2S5. 요놈이 뜨거운 물하고 반응이 되면 H2S하고 SO2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요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아크로레인은 주로 이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연소할 때 발생된다는 거. 그다음에 포수계는 발생 기체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기체예요. 그래서 황이 함유한 물질이 완전 연소하면 아황산가스 SO2 나오고요. 불완전 연소하면은 황화수소 H2S가 나온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17번 나가죠. 자, 17번은 그 힌클리 공식이 있죠. 요건 여러분이 지금 제가 2018년도 17년도부터 강의를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마찬가지로 이 힌클리 공식이 또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도가 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힌클리 공식 여러분, 이건 꼭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힌클리 공식에서 연기의 그 발생 속도 있죠. 1초 동안에 발생하는 연기의 무게, 요 킬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요 계산할 경우에는 0.188에다가 화염 경계의 길이 PF 곱하기 청결층의 높이의 2분의 3승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연기의 그 발생 속도를 1초에 세제곱 용량으로 부피로 계산한 거, 요거는 화지실의 단면적에다가 화지실의 높이, 청결층의 높이, 요거를 시간으로 나눠준다는 거. 여기에서 나온 청결층 Y가 될 때 걸리는 시간, 요놈은 20에다가 화재실의 바닥면적, 이게 PF, 즉 화염 경계 길이에요. 여기에다가 루트 G, 중력 가속도죠. 여기에 루트 Y분의 1, 청결층의 높이, 마이너스 루트 H, 화재실의 그 높이죠. 그래서 여기서 Y라는 것은 이게 청결층 높이인데요. 이 청결층 높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위에 콘크리트로 된 천장이 있죠. 그 바로 밑에 이게 반자예요. 마감 처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되겠죠. 그럼 화재가 일어나면 이 정도의 연기가 차겠죠.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연기층의 하단까지 여기를 우리가 청결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청결층은 그만큼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이 피난하기가 좋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기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청결층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피난을 하려면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피난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청결층의 높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결층의 높이 Y가 될 때 걸리는 그 시간은요, 20A 나누기 PF, 요거는 그 화염 경계의 길이인데, 화염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있고,
요 세로 길이가 있죠. 그래서 요 화염 경계의 길이는요, 가로에다가 곱하기 2 플러스 화염의 세로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준 거. 이게 바로 화염 경계의 길이에요. 요건 여러분 2017년도 제1과목 문제 한번 잘 살펴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17번은 힌클리 공식을 이용해서 연기의 하강 시간, 다시 말해서 청결층의 높이가 될 때까지 걸리는 하강 시간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자료, 화재실의 바닥 면적, 화염 경계의 길이, 중력 가속도, 청결층의 높이, 화재실의 높이 다 들어가죠. 화재실의 바닥 면적 들어가죠. 높이 들어가죠. 청결층 높이 들어가죠. 화염 둘레의 길이, 화염 둘레의 길이가 바로 화염 경계의 길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가지가. 그래서 4번이 여기선 맞는 답이죠. 다음 18번 넘어가죠. 자, 이거는 FO, 프레시 오버를 우리가 FO라고 하죠. 자, 이 프레시 오버의 발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 방출 속도, 요거를 계산하는 공식은 요게 7.8, 여기에다가 소방 대상물의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다시 말해서 실내 표면적이죠. 실내 표면적. 플러스 요게 378에다가 A, 화재실 바닥 개구부 면적, 여기에다 개구부의 높이. 요 공식은 여기다 주어졌어요.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열 방출 속도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닥으로부터 높이 0.2m 위치에 있는 개구부가 가로 2m, 세로 2m라는 거죠. 요게 한계가 있고, 창고의 바닥 면적, 가로가 3m, 세로 4m, 가로가 3m, 세로가 4m라는 거죠. 높이가 3m인 화재가 발생했을 때 후레시 오버의 발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 방출 속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AT, 이 화재실의 실내 표면적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개구부 면적, 그 다음에 개구부의 높이. 자, 개구부 면적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가로 2m, 세로 2m니까 2 곱하기 2에서 4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요 개구부의 높이는 그대로 2m가 되는 거죠. 그럼 실내 여기 표면적, 실내 표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표면적이죠. 반대편도 또 있죠.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요게 3m, 요게 두 개죠. 두 면, 앞면하고 뒷면. 그 다음에 여기 4m 곱하기 3m, 이 옆면이 양쪽에 두 개죠. 그래서 곱하기 두 면, 4 곱하기 3, 4 곱하기 3이 두 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윗면도 4 곱하기 3, 밑에 바닥 쪽에 또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 곱하기 3이 두 면 있죠. 상면, 하면하고. 그런데 여기 개구부 면적 있죠. 요거는 빼줘야 돼요. 표면적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개구부 면적. 그래서 요 실내의 표면적은 62제곱이 나온 거죠. 이놈이 62제곱. 이거 갖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온 거예요? 2621.89가 나온 거죠. 킬로와트.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문제에 공식을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토마스 공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쉽게 풀었는데, 여러분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토마스 공식. 다음 19번 나가죠.
자, 19번은 이 국내 화재 그 분류에서, 즉 화재 그 분류에 있어서 A급 화재에 해당되는 거. 우리 화재는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구분하죠. 자, A급은 우리가 일반 화재고요. B급은 유리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최근에 이제 새로 생긴 것이 K급이에요. 그래서 이 K급은 우리가 주방 화재 있죠. 주방에서 무슨 기름을 많이 써요? 식용유 많이 쓰죠. 식용유는 화재 발생했을 때 여기에다가 그 1종이나 2종 분말은 소화 효과가 있는데 3종 분말은 소화 효과가 없어요. 이 식용유 화재. 그래서 지금 어떤 약재를 쓰냐면 강화액 소화 약재 있죠. 강화액 소화 약재가 이 주방 화재에 그 식용유 화재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 화재 안전 기준에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예요.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 그래서 여러분 요 K급 화재 새로 생겼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20번으로 넘어가죠. 자, 연소 과정에서 그 따른 시간하고 에너지 관계를 나타낸 그림인데 연소열을 나타내는 구간이었는데 요 기억이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예요.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산을 갖다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물을 갖다가 버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일단 이 산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갈 때 필요한 요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억은 활성화 에너지고 요 니은이 바로 요게 연소열이죠. 그 다음에 요 디귿이 방출 에너지. 그 다음에 미음이 요게 생성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 니은이 연소열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요. 다음 21번. 물리적인 소화 방법이 아닌 거. 자, 물리적인 소화는 대부분 냉각, 질식, 희석, 유화.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억제 소화라고 하죠. 요거는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억제 소화라고도 해요. 뭐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촉매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누죠. 하나는 정촉매가 있고요. 부촉매가 있어요.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고, 부촉매는 반응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부촉매, 이게 바로 산소의 산화 반응을 느리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소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억제 소화, 이게 바로 화학적 소화, 부촉매 소화라는 거죠. 다음에 22번 넘어가죠. 자, 22번은 화재 하중. 이거 2017년도에 나오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기출문제만 해설하고 그 문제하고 같이 병용해서 공부하신다면요, 크게 염려할 게 없어요. 모든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이 어떤 참고서 두꺼운 책을 사보시면은 나왔던 문제를 예상 문제에다 싣고 또 뒤에다가 또 기출문제 싣고 이렇게 해서 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에 있는 내용이 보시면 이론 쪽에 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출문제 상세 해설집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도 1차 시험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자, 22번은 화재 하중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재 하중은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가연물의 무게를 갖다가 우리가 화재 하중이라고 그러죠. 그럼 화재 하중이 높다. 그거는 가연물이 많다는 거예요. 창고나 이런 도서관 같은 데 있죠.
거긴 책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화재 하정이 굉장히 높은 데예요. 자, 요거는 4,500에다가 우리가 H, 즉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에요. 4,500이 목재 1kg이 4,500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화재실의 바닥 면적, 가연물의 총 발열량, 이렇게 해준 것이 바로 화재 하중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 여러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보시면 바닥 면적은요, 가로가 10m, 세로가 10m, 높이가 5m인 공간이죠. 이런 공간이 있는데 가로가 지금 10m, 세로가 10m, 높이가 5m죠. 그럼 이 바닥 면적은 여기 10m에 10m에서 100제곱미터죠. 해서 바닥 면적은 10m 곱하기 10m. 여기 4,500은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킬로줄로 나와 있어요. 킬로줄. 물론 문제에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을 주어져 있어요. 총 발열량은요, 우선 이 2,000kg짜리가 발열량이 kg당 13,500이죠. 그래서 kg당 13,500이 2,000kg 곱해주면 발열량 나오고요. 그다음에 총 무게 1,000kg짜리가 kg당 9,000kcal 곱하면 발열량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총 발열량에서 계산하면은 80kg per m의 제곱,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80kg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2번은 여러분이 하도 했던 문제예요. 다음에 23번 넘어가죠. 자, 23번은 이 폭연하고 폭갱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죠. 폭연하고 요 폭갱. 자, 이 폭연은 우리가 디플러그레이션 해가지고 요거는 연소의 요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경우를 폭연, 디플러그레이션이라고 하고, 폭괭, 디토네이션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경우, 이걸 우리가 폭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폭연, 디플러그레이션은 압력파가 미반응 매질 속으로 음속 이하, 이게 맞는 얘기죠. 1번이. 자, 2번 폭연은 폭갱으로 전이될 수 없다가 아니고 전이될 수 있죠. 폭갱의 최고 압력은 초기 압력과 동일하다가 아니고 초기 압력보다 훨씬 크다죠. 폭갱의 파면에서는 온도, 그다음에 압력, 밀도가 연속적이 아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죠. 즉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여기서 맞는 거 답이 되죠. 다음 24번. 자, 정상 상태에서 그 오염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존재한다. 즉 어떤 그 공정이 있는데 평상시엔 아무 일이 없는데 여기에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방폭 구조는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그 정상 상태에서 항상 위험 분위기가 항상 있을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안전을 갖다가 확인한 그런 구조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예요.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라는 것은 그
어떤 폭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압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이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디거나 아니면 개구부를 통해서 외부에서 인화될 수 없는 구조. 다시 말해서 그 내부의 압력을 높여줌으로써 외부에 그 점화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죠. 이런 걸 우리가 내압 방폭 구조. 그 다음에 이 압력 방폭 구조는 그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용기 자체가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그 유입 방폭 구조는 그 기름 있죠. U자가 기름 U자예요. 기름 속에다가 어떤 그 가연성 물질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점화원하고 접촉될 수 없게 한 거. 그래서 기름을 갖다 채웠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안전증 방폭 구조. 요거는 안전도를 갖다가 증가시킨 구조라는 정도. 그다음에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지금 나온 우연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존재할 때 배관 내부에 적합한 방폭 구조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5번은 화재 시 사람이 피난하려고 하는 그 특성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사람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를 어떻게 해요?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려고 하죠. 즉 평소에 자기가 이용하던 길로 피난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귀소 본능이에요. 귀자가 돌아갈 귀자죠. 그래서 자신이 들어온 길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경향. 그래서 이 지광 본능, 광이 빛광자죠. 그래서 사람은 화재가 나면은 밝은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밝은 쪽으로 피난하려는 경향. 그 다음에 추종 본능은 화재 시에 누가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사람이 지도자인 걸로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려는 경향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군중 중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려는 경향. 그 다음에 이 퇴피 본능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지점으로부터 멀리 피난하려는 경향이죠. 미국 같은 데서 총기 사고 많이 나죠. 그래서 총기 사고 나면 그 지점부터 사람이 다 다른 지역으로 뛰어가죠. 이것도 퇴피 본능이에요. 또 좌회 본능. 사람은 피난할 때 이 꺾어지는 부분이 나타나면 좌측으로 우리가 회전을 해서 피난을 한다는 거죠. 즉 좌회전하려는 경향을 우리가 좌회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25번에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피난 행동 특성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화재가 발생하면 확인하려고 그것이 비상상태로 확인되면 화재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 총기 현장이 발생이 되면 총기 사고 현장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는 경향. 그게 바로 퇴피 본능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요 3번이에요. 연기나 불의 차폐물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거나 숨는다. 발화 지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먼 곳으로 피난을 한다. 이게 바로 퇴피 본능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